대단한 세계사 대세 이명입니다. 이번 시간 시황제 5번째 시간이고요. 이번 시간에 시황제가 죽게 되는 이야기, 그리고 시황제가 죽어서 묻히게 되는 진시황릉에 대해서 그 구조를 간단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황제는요, 본인이 그렇게 빨리 죽게 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불로초를 찾아 헤매고 영원한 삶을 꿈꾸고 무병장수를 꿈꿨던 그가 불과 50세가 되던 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는 본인이 죽고 나서 그 본인이 세웠던 대제국 진나라가 그렇게 쉽게 개판이 되고 금방 무너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시황제 죽고 나서 진나라는 시황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며 국가는 짧게 무너지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시황제는요, 순행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순행이라는 것은 황제가 자기가 그 차지한 영토를 쭉 둘러보는 행위를 순행이라고 하는데요. 시황제는 그 순행을 자주 했습니다. 총 5번 나갔는데요. 이건 굉장한 자신감의 표현이에요. 황제가 수도를 비우고 그렇게 자주 오랜 기간 동안 나가 있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수도에서 변란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시황제는 본인이 수도를 비우고 나가도 자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자신의 발로 자기의 영토를 밟아가며 본인의 영향력을 행세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시황제가 이렇게 순행을 자주 했는데 바로 그 5번째 순행 과정에서 죽게 됩니다. 객사를 하게 되는데요. 그 5차 순행의 에피소드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행을 하는 과정에요, 이쪽 동네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구의산이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여기 구의산 지역에서 이 진나라 그 시황제가 순임금에 대해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쭉 진행을 하면서 이쪽 지역쯤 되겠습니다. 여기가 회계산이라는 지역인데 여기서는 우임금에 대한 제사를 지냅니다. 아마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서 역대 그 위대했던 중국의 군주들을 기념하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하면서 진행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쪽 지역, 여기가 낭야라는 지역입니다. 이 낭야라는 지역에서요, 시황제가 이때 우연히 여기서 서불을 만나게 됩니다. 서불 또는 서복이라고 불렸던 그 인물 기억나십니까? 앞에 그 분석인유 사건에서 제가 언급을 해드렸던 인물입니다. 진나라 시황제한테 불로초 찾아오겠다고 하면서 남녀 소년들을 데리고 고조선도 갔었고 일본도 갔었다고 전해지는 바로 그 인물인데요. 불로초 못 찾았죠. 못 찾고 그냥 여기서 떠돌다가 여기서 우연히 시황제를 만나게 된 거예요. 몹시 당황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서불, 서복이라고 불리는 이 인물이 불로초를 못 찾았는데 시황제를 만나게 되니까 문책을 당할까 두려워서 이상한 핑계를 댑니다. 나는 불로초를 구할 수 있는데 바다에 큰 상어가 있어서 나갈 수가 없다.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런 핑계를 댑니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화살 잘 쏘는 사람들이 그 상어를 화살로 맞춰 죽인다면 제가 불로초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런 발언을 해요. 그리고 사마천 사기를 보면요, 여기서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갑자기 시황제가 꿈꾸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시황제가 꿈속에서 해신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그 해신과 시황제가 싸우는데 몹시 힘겹게 싸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꿈에서 깼습니다. 그리고 시황제가 꿈 해몽하는 사람한테 이 해몽을 맡깁니다. 그런데 어떤 해몽을 하냐면요, 그 해몽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그 해신은 몹시 나쁜 귀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쁜 귀신을 꿈에서 죽여 없앴어야 됩니다. 이런 발언을 하게 돼요. 그래서 시황제가 내가 상어를 죽여야 되나 보군,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 잘 쏘는 사람들을 대동하고 본인도 시황제가 스스로 큰 화살을 들고 다니면서 바닷가를 타고 쭉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이쪽 지역, 지부산이라고 불리우는 이쪽 지역에서 큰 물고기를 보게 되었다고 하고요. 시황제가 직접 활로 쏴서 그 큰 물고기를 죽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에피소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이쪽 지역쯤 갔을 때인데요. 자, 여기가 평원진이라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쯤 왔을 때 시황제가 갑자기 급격히 아프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자, 몸이 아파진 시황제는요, 이때 본인의 죽음을 직감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유서를 썼다고 하고요. 그 유서를 밀봉하여 조고라는 환관에게 주고 옥새도 주고 그리고 더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쯤 왔을 때, 자, 여기가 사구라는 지역인데 이 사구 지역에서 시황제가 죽음을 맞게 됩니다. 죽었어요.
그리고 시황제의 죽음을 이 환관 조고와 또 승상 이사 등이 비밀에 붙인 채 이쪽 지역으로 급히 이동을 합니다. 여기가 구원이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수도 함양까지 직진도라는 길이 뚫려 있었습니다. 이게 시황제가 뚫어놓은 길인데 이 길을 타고 급히 함양에 들어와서 이제 시황제의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게 5차 순행의 과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시황제가 조고에게 맡겼다는 그 유서의 이야기부터 이제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황제가 평원진에서 유서를 썼는데 그 유서의 내용이 어떠했냐면요. 장남 부소에게 장례 진행을 맡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장남 부소를 불러들여서 이 장례를 주관하게 하라 했는데 장례를 주관하는 자가 바로 후계자입니다. 장남 부소에게 후계자 자리, 황제 자리를 넘긴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부소 기억나십니까? 역시 이 부소도 앞서 분서갱유 사건에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시황제 분서갱유 사건 중에서 이 분서 사건 때 좀 바른 소리 했다가 시황제가 너 만리장성 쌓는 곳으로 가라 이래서 만리장성 쌓는 곳으로 이제 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만리장성 쌓는 북방에서 진나라의 명장 몽염과 함께 만리장성 공사를 무려 10여 년 가까이 진행을 해오고 있었던 인물이 바로 시황제 장남 부소였습니다. 바로 그 부소에게 황제 자리를 넘긴다는 것인데, 자, 이 유서를 받아들은 조고, 옥새까지 받아든 조고, 이 환관 조고가 문제입니다. 얘가 이제 딴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얘가 유서를 열어본 겁니다. 열어봤더니 장남 부소에게 황제권을 넘긴다고 하는데, 그런데 조고는 시황제 아들들 중에 친한 아들이 따로 있었어요. 그게 바로 시황제 막내 아들 호해였습니다. 바로 이 막내 아들 호해가 조고의 제자였어요. 조고가 이렇게 글공부 같은 거를 가르쳤는데 이 막내 아들 호해도 조고를 많이 좋아했었다라고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막내 아들 호해도 당시 시황제 5차 순행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자, 5차 순행을 환관 조고와 막내 아들 호해가 함께하고 있었고, 또 하나의 등장인물 바로 좌승상 이사입니다. 이사도 이 5차 순행을 함께하고 있었는데 시황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자, 이 시황제의 죽음을요, 승상 이사, 환관 조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 호해, 그 외에 환관 2-3명 정도가 더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총 한 5-6명 정도만 시황제의 죽음을 딱 알고 이들이 시황제의 죽음을 비밀에 붙이기로 합니다. 자, 이 시황제의 죽음을 처음에 비밀로 하자고 했었던 인물은 승상 이사입니다. 이사는 왜 그랬냐면은 순행 중에 객사를 했기 때문에 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서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일단 진시황의 죽음을 비밀로 하자고 했었던 건데, 이 비밀로 붙인 상황에서 조고가 딴 마음을 먹은 겁니다. 유서를 봤더니 장남 부소에게 넘긴다는데 나는 호해랑 친한데, 호해는 조금 멍청한데, 호해는 나를 좋아하는데, 그 호해가 황제가 된다면 내가 국정을 장악할 수 있겠군,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호해를 꼬십니다. 호해 왕자한테 가서 호해 공자께서 이제 장남 부소 형님이 황제가 되신다면 아주 곤란한 처지가 되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남 부소가 황제가 돼서 모든 나라를 차지하게 되면 호해 공자는 단 한 뼘의 땅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도 괜찮겠습니까? 이러는 겁니다. 그러자 호해 공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현명한 아버지가 아들들을 알아본다 했다. 우리 아버지가 장남 부소 형님을 황제로 세운 것엔 이유가 있을 것이고, 나 같은 다른 아들들을 제후로 만들지 않은 것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내가 어찌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겠는가? 내가 뭘 더 어찌하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조고가 계속 더 꼬십니다. 지금 천하는 나와 호해 공자 우리들의 손에 있습니다. 여기서 황제가 되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자 호해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니, 형을 밀어내고 황제가 내가 동생이 된다면 이거는 불이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는 것, 이거는 불효를 하는 것이다.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럽니다. 그러자 호해가 계속 꼬셔요. 이러다간 정말 나중에 부소 황제 되시면 곤란해지십니다. 위험해지실 겁니다. 막 이러는데 호해가 계속 거절하면서 지금 상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 일을 어찌 승상한테 동의를 얻을 수 있겠는가, 이럽니다. 이러자 조고가 승상 이사를 이제 꼬시러 가는 겁니다. 이사한테 가서 본인의 뜻을 얘기해요. 황제를 호해로 바꿔치기 하려는 뜻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자 이사가 펄쩍 뜁니다. 어찌 황제의 뜻을 거스르려 하느냐?
라며 펄쩍 뛰는데 조고가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부소 황제가 만리장성 싸면서 몽염과 완전 단짝인데 그럼 이제 부소가 황제가 되면 몽염이 크게 등용될 것인데 이사 네가 몽염보다 우수한가? 몽염도 굉장히 우수한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가 몽염이 나보다 더 우수한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몽염이 크게 등용되면 이사 너는 이제 그 자리를 보존하지 못할 것이고 어쩌면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가 이제 처음에는 거절을 하다가 결국에는 이런 상황들을 파악하고 조고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그래 조고의 뜻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관 조고, 그 다음에 막내 아들 호해, 그 다음에 승상 이사가 작당하여 유서를 조작을 하게 된 겁니다. 호해를 황제로 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부소에게는 조작된 유서가 전달이 되는데요.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장남 부소한테 자결을 명하는 유서가 가게 됩니다. 자살을 하라고. 부소가 그 유서를 받자마자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은 뭐 이래요. 너 만리장성 쌓으러 오랫동안 거기 북방에 가 있었는데 뭐 영토도 뭐 넓히지 못하고 똑바로 못했으니 죽어라 이런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러자 부소가 유서 받고 죽으려고 하자 함께 있었던 몽염 장군이 말리는 겁니다. 아니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죽으려고 하십니까? 이 유서의 진위를 파악하지도 않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부소는 아니다 나 죽을래. 어찌 아버지의 유서인데 거역할 수 있겠는가? 부소는요 참 어진 인물이고 괜찮고 효성도 깊었는데 이런 경우 조금 아쉽죠. 예, 결국 자살을 해버립니다. 몽염은 부소가 죽었으면 사실은 부소의 휘하기 때문에 따라 죽어야 되는데 안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서를 전달한 그 무리들이 몽염을 감금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부소가 자살했음을 확인하고 나서 그 막내 아들 호해가 황제로 즉위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 호해, 황제로 즉위한 호해가 2세 황제라고 불리우게 됩니다. 자, 호해가 황제가 됐습니다. 그가 2세 황제인데 2세 황제가 결국 몽염에게도 죽음을 명합니다. 그래서 몽염은 사실은 안 죽으려고는 했었는데 계속 이제 죽음을 이제 결국 명받게 되자 처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무슨 큰 죄를 졌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라고 처음에 대사를 하다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내가 엄청난 만리장성을 쌓으면서 얼마나 많은 지맥을 끊었던가.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 죽어야겠군. 라며 약을 마시고 죽었다라고 전해줍니다. 사마천은요, 사마천 사기 몽염열전에서 이 몽염 장군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냐면요, 사마천이 이런 글을 썼어요. 내가 이렇게 둘러보면서 이 만리장성을 보게 됐는데, 몽염이 쌓았다는 장성을 보게 됐는데 어마어마하다. 엄청난 산맥을 끊고 골짜기를 메웠는데 이건 백성을 가벼이 여겼기 때문이다. 백성을 소중하게 여겼다면 이렇게 백성들을 혹사시킬 수 없었다는 것이죠. 진나라 초기에 백성들의 삶이 매우 궁핍하였는데 이 몽염이라는 이 명장이 이거를 잘 알았으면 시황제에게 건의하여 이런 공사를 막았어야 되는데 오히려 몽염 장군이 시황제의 말을 잘 들어서 이렇게 엄청난 공사를 하고 백성을 혹사시켰으니 그래서 죽을 만한 것인데 그 죽는 장면에서 지맥을 운운하였다니 이게 말이 되는가, 이런 평가를 하였습니다. 자, 이게 몽염에 대한 사마천의 평가였고요. 이제 2세 황제는요, 아버지 시황제를 이제 무덤에 안장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시황제가 순행 중에 죽었을 때가 7월 달이었어요. 날도 덥고, 그래서 시체가 이제 부패하게 돼요. 그래서 이 시체를 가져오는 과정에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났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 기록이 있냐면요, 소금에 절인 고기들을 함께 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고기 썩는 냄새가 진동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고기가 썩는 냄새인지 시체가 썩는 냄새인지 모르도록 해서 시체를 운반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고기 썩는 냄새나 시체 썩는 냄새나 냄새가 고약한데 뭐 그게 뭐 고기 썩는 냄새면 의심을 안 받나? 약간 저는 좀 이상했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시황제 그 시체에 소금에 절인 고기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냄새를 풍기면서 급히 함양에 왔다고 전해지고요. 자, 함양에는
이미 공사 중이었던 진시황 릉이 그 근처에 있었어요. 이 진시황이요, 왕으로 즉위하자마자 바로 그 얼마 후부터 자기가 들어갈 무덤 공사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려 32년인가 공사가 진행이 됐고 7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 공사에 동원이 됐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미 거대한 그 무덤 공사가 거의 진행 중이었고 거기에 이제 시황제를 넣게 되는 거예요. 이세 황제가 땅을 깊이 이제 파서 아버지를 넣게 되고요. 사마천 기록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구리를 녹여서 시황제 무덤 주변을 쭉 둘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리로 옆에 테두리를 뚝 친 것 같아요. 그리고 시황제에 넣고 시황제가 평소에 아끼던 보물들을 함께 넣었다고 합니다. 저승가서 쓰시라고 수많은 보물들을 함께 안장을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후궁들 중에 아들이 없는 자들을 함께 넣어서 묻게 됩니다. 저승가서 모시라고 막 넣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무덤 안에는 물길을 내요. 그리고 그 물길을 수은으로 채워서 무덤 안에는 수은으로 만들어진 강과 바다가 형성되어 있었다라고 합니다. 지하 세계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무덤 천장에는 별자리, 천체 별자리들을 만들어 넣고 촛불로 밝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무덤 공사에 동원되어서 무덤의 구조 등 이 무덤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 다 함께 쳐 넣습니다. 그리고 보물을 가지고 안에 넣었던 그런 인부들도 다 쳐 넣어요.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서 이 무덤이 발굴될까봐 그들도 다 쳐 넣고 무덤의 정문을 딱 닫아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진나라 시황제와 함께 묻혀버린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도굴이 될까봐 시황제 무덤을 이렇게 덮으면서 그 위에 흙에 나무들을 잔뜩 심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무덤인지 산인지 구분이 안 가게 마치 산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게 시황제 릉이에요. 우리가 흔히 진시황 릉 하면 떠올리는 병마용 갱에 그 흙으로 만든 병사들이 있습니다. 이 병사들이 있는 병마용 갱, 이걸 시황제 능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아닙니다. 이 병마용 갱에 시황제 무덤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병마용 갱이라는 것은 시황제 무덤을 지킬 흙으로 만든 병사들을 넣어놓은 구덩이를 병마용 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황제 무덤 주변에 커다란 4개의 구덩이를 만들고 이 무덤을 지키는 병사 조직을 지하에다 딱 인형으로 만들어서 흙으로 빚어서 넣어놓은 것이었습니다. 자, 이런 것이 이제 진시황 능이었어요. 이 진시황 능은 지금 이제 있는데 발굴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 정부가 발굴을 하지는 않는데 일설에 의하면 이미 다 도굴됐다는 설도 있고요. 뭐 항구가 다 파헤쳐서 도굴해버렸다 이런 이야기도 전해주고 있기는 합니다. 자, 아무튼 시황제는 이렇게 50여 년의 짧은 생을 살고 갔습니다. 자, 시황제가 죽고 나서는 이 진나라가 엄청난 혼란에 빠져요. 이세 황제가 제대로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그놈의 환관 조구가 나라를 다 뒤집어 말아 먹습니다. 그래서 농민반란, 진승, 오광의 반란들도 막 일어나고요. 결국 이런 혼란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제 초한지 이야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초나라와 한나라의 다툼이 벌어지게 되고 진나라는 무너지게 되는데, 자, 이 초한 전쟁의 이야기는 제가 뒤에서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